굉장히 중요한 단기적 변곡점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행 입장에서, 뭐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이 달러를 뭘로 마련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그동안 미국 국채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내려가기만 했느냐. 앞으로는 초저금리 시대보다는 중금리 시대? 중금리? 네. 네, 요즘 글로벌 경제 그리고 정치 지도를 보면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자산시장, 특히 증시와 관련한 상당한 폭의 변동성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처음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글로벌 어떤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유와 그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좀 해석해야 되는, 분석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모셨는데요. KBS 경제기자시죠? 박중훈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더군다나 이 자이언트 임팩트, 이 책을 쓰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네, 뭐 세계화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정치와 경제가 다 글로벌리 이 혼합이 되면서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됐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버블이 많이 꺼졌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이 시장이 코로나라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일단 폭발적으로 그 상승했던 이유, 그러니까 버블이 꼈던 이유가 무엇인가서부터 한번 봐야지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결과물을, 그러니까 그 해결책을 좀 찾는 게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지금까지 이 자산 가격이 한 30여 년에 걸쳐서 끝없이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등장하신 분들 보면 이 증시 전문가분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30년 투자를 해라. 그러면 무조건 주식에 묻어두면 큰 돈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최근 들어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자산 가격이 최근 30년 동안 아주 큰 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여기에 아주 강력한 비밀이 하나 숨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그동안 세계화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되면서 엄청나게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진 상태, 이 상태가 유지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 높아지지 않아도 되는 아주 특수한 환경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근본적인 이제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이언트 임팩트라는 게 사실은 45억 년 전에 이 달이 생성될 때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지구하고 화성만한 크기의 행성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게 파편이 만들어지고 달이 생성되는데요. 그 정도로 거대한 충격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와 있고, 이제 자산 가격을 평가하는 수단, 그건 결국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의 값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아예 근본적인 개념 자체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경제가 항상 이렇게 순환해 왔다고 믿어왔지만 그건 30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그 경험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게 30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30년 동안 모든 어떤 일이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면 영원히 계속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되게 큰데, 사실은 세계화가 가져왔던 게 바로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우리가 믿어왔던 과거의 그 풍요로웠던 시대, 그리고 값싸게 어떤 물건이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끝나고, 돈값이 정말 싸서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던 그런 시대와의 결별,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사회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상시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마 2년 전쯤에 8.15 머니톡에 와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는 저도 기억나는데, 그때 좋지 않은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고 했는데 무슨 인플레이션이냐.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 세계 경제가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사실은 그동안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진 현상을 보통 보면, 야,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되고 이런 데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리고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잖아. 로봇으로 계속 다 바뀌어가니까 이 디플레이션은 영원히 계속되고 나중 가면 아예 물가가 해마다 떨어지는 게 고착화될 거야 라고 했었고요.
이게 그동안 자산 가격 상승의 아주 큰 비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안 오르면 연준 입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물가거든요. 그렇죠. 물가가 튀어오르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끌어올려야 되고요. 경기가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보통은 올려왔거든요. 그래서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특이한 게 주가가 한번 올랐다 그러면 아주 작게 이렇게 올랐다가 금방 또 불황이 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경기가 과열될까 봐 연준이 자주 금리를 올리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렇게 한번 경제 위기가 오거나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옛날에 1990년 이전에 물가가 걸핏하면 올랐던 시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해도 돈을 쉽게 못 풉니다. 네. 왜냐하면 돈을 푸는 순간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물가만 자극하게 되는 수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경제 못 살린 상태에서 물가만 자극하니까 이게 너무 위험해서 돈을 풀 때도 소심하게 진짜 찔끔찔끔 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없다 보니까 마음껏 돈을 풀었던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안타깝게도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 생산성이 높아졌거나 고령화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가장 큰 원인이 인플레이션이 사라졌던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세계화 때문이었던 거죠. 세계화라는 게 뭐냐면 결국 어떤 힘을 갖고 있냐. 전 세계에 자본의 국경이 없었잖아요. 네. 국경에 관계없이 막 돈이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노동도 그냥 그 나라 노동이 싸기만 하면 막 투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30년 전만 해도 중국을 중공이라고 부르면서 중국에 투자한다는 게 가능했을까요? 아, 그때는 뭐 저 때려잡자 공산당 네, 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중국에 투자하고 베트남에도 투자하고 이런 시대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싸기만 하면 어떤 나라 자본이든 끌어다 쓰면서 가장 노동이 값싼 나라에 공장을 짓고 그리고 가장 원자재가 싼 나라에 원자재를 동원해서 예를 들어 지금 원자재 가장 싼 나라 중에 한 나라인 대표적인 나라가 카자흐스탄인데 네. 여기에 엑슨모빌 같은 미국 회사가 한 2006년에 여기서 원유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정말 값싼 자본과 값싼 노동과 값싼 원자재의 결합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물가가 낮아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 깨닫고 있잖아요. 아, 이제 세계화가 끝났구나. 그동안 물가를 끌어내렸던 세계화가 끝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는 연준이 돈을 푼다. 그러면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더 먼저 뭐부터 움직이느냐면 물가부터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섣불리 돈을 푸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전에 경제 위기만 오면 V자 반등을 30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쉽게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그 세계화라는 것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좋은 그러니까 경제적 논리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값싸게 어떤 그 물질을 공유할 수 있었잖아요. 향유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막 블록화되고 뭐 여러 가지 뭐 패권 관련한 이슈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이제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사실 디플레이션의 대명사인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본의 기업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9.5%나 올랐습니다. 전달 같은 경우. 근데 문제점은 이게 소비자 물가는 한 3%밖에 아직 안 올랐어요. 일본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쉽게 소비자 물가를 못 올립니다. 기업들이 그동안 40년 가까이 정말 물가가 하나도 안 오르다 보니까 물건값을 올리는 기업들 굉장히 부도덕하고 나쁜 기업으로 이렇게 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물건값을 안 올리고 하는데도 지금 3%나 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국민과자라고 해서 우마이본 같은 경우는 뭐 한 40년 정도를 이 우마이본 가격을 10엔으로 고정시켜서 40년 가격이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100원 정도에 팔고 있었던 건데 이걸 갑자기 12엔으로 올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정말 견디다가 정말 엄청나게 기업들이 이제 원가 부담을 갖다 보니까 물가를 올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문제점은 이제 내년 되고 내후년 돼서 이 원가 부담이 계속되면 일본의 물가도 결국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데
자,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한 5, 6% 정도 물가가 오르는데, 그리고 미국은 8에서 한 9%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본은 3%면 아직 진짜 뭐 별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동안 워낙 디플레에 익숙해져 있던 일본 사람들한텐 이 3%도 굉장한 충격이 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기업들이 지금 떠안고 있는 비용들이 앞으로 전가되면 더욱더 큰 문제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이란 나라는 물가가 올랐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해도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한국은행에서 그동안 금융통화위원회 열 때마다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왔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이렇게 어쨌든 수단을 쓸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란 나라는 그동안 쌓여있는 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한 해 예산이 있으면 이 가운데 4분의 1을 일본 국채 원리금을 갚는데 지금 쓰고 있어요. 만기가 돌아오면 이거 갚아 나가야 되는 이 과정인데, 이쯤 되면 일본의 이 국가 예산이 100원이다 그럼 25원을 지금 빚갚는데 쓰는 상황인데, 여기에 금리가 조금만 튀어 오르기 시작하면 일본 정부가 감당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은 인플레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지금 3%라도 잠재적 위협은 결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못지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다른 나라들은 사실 뭐 내리고 있는 경우들이, 일본도 뭐 그런 케이스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오히려 금리 인하라든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정반대의 포지션들을 취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뭔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 나라 혹은 더 나아가서 그 블록, 지역이나 세계 경제,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나홀로 아주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지금 세계 시장이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트러스 전 총리가 감세안 내놨다가 영국의 국채 시장이 완전히 뿌리채 흔들리는 그렇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지금 회사채 시장이라든가 좀 심상치 않은 모습들이 잡히고 있는데, 이 근본 원인을 좀 따져보면, 물론 이제 정치인들의 뭐 실언이나 실정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빠른 속도로 지금 현재 금리를 끌어올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부작용이 돌고 돌아서 다시 미국을 강타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기적 변곡점이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나무와 숲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나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리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나홀로 금리 인상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약점과 문제점이 하나 생겼거든요. 가장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사실상 미국 금융시장에 역공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최근 1, 2주 동안 일어난 상황입니다. 자, 일본의 엔화 가치가 지금 날이면 날마다 떨어지는 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일본의 엔화 가치는 지금 뭐 진짜 뭐 거의 30여 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 은행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았는지 시장에 개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시장에 달러를 내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 은행 입장에서, 뭐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이 달러를 뭘로 마련하고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일본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바로 미국의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 거죠. 이게 최근 2, 3주 정도? 요 정도 된 건데, 이 시장에 개입해서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릴 때 실탄을 미국 국채로 마련하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이걸 서서히 팔면 미국 국채 시장까지 흔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좀 과격할 정도로 빠르게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사실 그 미중 패권 전쟁, 무역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그런 식으로 파는 거 아니야? 네. 그게 중국의 공격 수단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을 공격 빠뜨리는. 네. 근데 이번에 일본이 그러는 거군요. 네, 중국은 이미 일찌감치 그러고 있었고요.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 미국 국채를 사주는 3대 주체가 있습니다. 가장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건 연준이죠. 연준이 양적 완화해서 엄청나게 많은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지금 9월 달부터 연준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오히려 시장에
지금 현재 내다 파는 형국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미국 국채를 사주던 가장 강력한 주체 하나가 일단 사라진 거죠. 연준이라는 이 주체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 주체가 원래는 중국이었는데 이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는 뭐 때만 되면 지금 미국 국채를 점점 줄여나가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기본값이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2주 정도 일본마저도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니까 시장에 뚜렷하게 미국 국채를 사줄 이 세력 자체가 거의 사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채 시장이 완전히 요동치게 됐고요. 이걸 옐런 재무부 장관도 걱정을 했는지 뉴욕 가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아, 이 국채 시장 이거 안정시켜야 되는데 뭐 이런 취지로 한번 말했거든요. 요게 사실은 신호탄이 되면서 사실은 뭐 이제 미국 정치권, 민주당 같은 데서도 아이고 금리 너무 빨리 올리는 거 아니야? 그만 좀 작작 올려 이런 느낌으로 계속 지금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묘하게 FOMC 구성원이라든가 아니면 각 여는 총재들도 살짝 내비치는 게 뭔가 금리를 더 이렇게 빠르게 끌어올리는 건 좀 못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11월 FOMC 회의 전에 그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기 바로 전날 마지막 연준 위원이 우리 그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게 그게 또 사실 미국 시장을 지금 긍정적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나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나홀로 미국이 금리 인상하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속도보다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좀 생겼고 그게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를 적어도 10월 하순부터 한 11월 초까지는 조금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묘한 어떤 동맹국 간에도 지금 이제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한 거죠. 그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미국 니네만 잘 그러니까 아메리카 포스트라지만 너네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더 힘들잖아 이거잖아요 불만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진짜 지구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이 혼자 일방적으로 하던데 균열이 좀 생겼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숲을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초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금리가 이제 미국의 연준도 분명히 이제 뭐 한때는 뭐 연리 5.5%까지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사실 과격한 쪽에선 전망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거보다는 지금 못 올리는 쪽으로 점점 더 가게 되겠지만 문제는 자, 미국의 연준이 지금 현재 끌어올리는 건 기준금리입니다. 이건 초단기 금리, 오버나잇 금리 중심으로 하는 건데 오버나잇 금리 이런 어떤 초단기 금리를 통해서 미국 금융시장의 모든 채권이 가격이 일종의 이런 거죠. 기간에 따라 이 초단기부터 했을 때 금리를 놓고 보면 점점 이렇게 보통은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지금 뭐 역전되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점점 기간에 따라 오버나잇, 뭐 일주일물, 뭐 2주물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서 10년물, 30년물 이렇게 가면서 금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고 연준에서 조정하는 건 이 초단기 금리를 통해서 전체 시장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걸 유도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점은 미국의 금융시장에 현재 큰 문제가 생긴 게 예전하고 금융시장이 아주 크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금리가 점점점 낮아져 왔거든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면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이 금리가 연리 15%가 넘었습니다. 우리 이제 응답하라 1988. 그렇죠. 네,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여보, 은행 금리가 글쎄 15%로 내렸대. 이제 누가 예금하겠어. 그러니까 아유 어떤 바보가 거기다 예금을 해 15%라니 말도 안 돼. 이런 이 대사가 나올 때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놀랐었잖아요. 사실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금리가 높았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아주 높았어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가장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데 이게 금리가 15%가 고리대금업이 아닌데 연리 15%가 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0.5까지도 내려왔었죠. 2020년에 0.54까지 내려오는 거를 보고 저도 진짜 충격을 먹었었어요. 야, 금리가 거의 30여 년 동안 30분의 1토막이 났구나. 여러분 이 금리가 낮아진다는 게 진짜 엄청난 겁니다.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진짜 완전히 쾌재를 부를 만큼 진짜 좋은 일이거든요. 뭐 그냥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하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해 1,000만 원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5억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한 상태에서 금리가 반토막이 나면 이게 10억 원에도 거래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그 가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금리가 갖고 있는 거. 왜냐하면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이고 돈의 값은 모든 자산의 기준표 같은 게 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결국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와 원동력이 되거든요. 이게 몇 년 동안 작동했냐? 30여 년 동안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딱 80년 초반부터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사이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 있지만 그래도 이게 0.5까지 쭉 내려가는 동안 자산 가격을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국채 시장이 흔들릴 정도로 옛날처럼 돈을 가지고 들고 싸지고 들어와서 전부 다 싸매고 들어와서 미국 국채 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전만큼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이 무조건 묻지마 투자하면서 진짜 안전자산 역시 미국 국채지 하고 너도 나도 진짜 미국 국채를 사던 시절, 이게 끝나가고 있다는 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이게 금융시장에서 돈의 값, 이 돈의 값이 바뀌게 되면 모든 자산이 이제 다시 과거에 30년 동안 유지했던 그 에너지가 이제 역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그동안 미국 국채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내려가기만 했느냐. 그 어떤 금리가 계속 내려가기만 했느냐. 이건 끊임없이 누군가 사줬기 때문이고 가장 강력한 주체는 중국이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이란 나라가 정말 개발도상국가 치고는 정말 특이했던 게 저축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중국 일반 국민들의 저축률이 45에서 한 50%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개도국 상태에서 저축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었어요. 뭐 부동산 값이라든가 사회보장제도에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저축을 했고 이 저축 때문에 그동안 경상수지가 엄청나게 쌓이면서 이렇게 쌓였던 달러로 뭘 샀느냐. 전 세계 선진국의 채권을 사준 거죠. 그게 뭐 회사채기도 있고 국채도 있는데 특히 미국 국채도 많이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융시장에 항상 돈이 풍부하게 남아 돌면서 항상 돈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돈의 공급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돈의 값인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돈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그동안 30년 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중국이라 하더라도 이제 경상수지를 계속 쌓는 그런 구조가 이제 무너져 가고 있다. 2020년대 중반에 경상수지 흑자 구조가 무너질 거라는 뭐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이나 이런 데 연구 자료를 보면 중반에 무너질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 얘기는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공급해왔던 중국이란 나라의 위치가 바뀔 거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앞서서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중국이 무작정 미국 국채를 사주던 시대가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도 지금 국채시장이 예전만큼 수요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영국 트러스 총리나 아니면 우리네 대한민국에서 지금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미국의 국채시장까지 약간 들썩거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만큼 돈값이 과연 막 계속 돈값이 떨어지면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 될 거야. 이제 초저금리 시대는 이제 정해진 일이야. 라던 시대는 좀 끝나가는 게 아니냐. 앞으로는 초저금리 시대보다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금리 시대? 중금리? 네. 그냥 러프하게 그냥 붙여본다면 중금리 시대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